자, 이제 현대문학 요약 정리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의 이해. 자, 문학이란 뭐다?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문학의 기능에서 심리학적 기원설, 거기 모방 본능, 뭐 유희, 흡인, 자기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모방 본능입니다.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인데요. 그 아리는 문학을 긍정으로 보았고 플라톤은 문학을 부정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구급 수준에서는 그냥 긍정과 부정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의 기능을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기능은 일단 쾌락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 현대문학에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문학당의정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문학의 갈래, 표현 양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자, 우리가 서정 갈래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말, 세계의 자화 과정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객관적인 세계를 내 생각과 느낌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문학이다. 그럼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주관적인 문학 갈래? 이게 바로 서정 갈래고요. 자, 간접적 전달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적 화자와 작가가 같지가 않다는 거죠. 시적 화자는 뭐야? 시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작가의 대리인일 뿐이다. 자, 서사 갈래 가겠습니다. 여긴 가장 중요한 게 갈등 구조죠. 서사 갈래와 극 갈래 공통점,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거. 차이점, 서사 갈래는 서술자 개입이 있고요. 극 갈래는 서술자 개입이 없다는 점입니다. 요거 잘 봐두시고요. 자, 교술 갈래, 이건 자의 세계화 갈래이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독자를 설득시키는 문학 형태. 이거는 자의 세계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문학의 미적 범주 가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쓰면서 좀 할게요. 자,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범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쪽을 있어야 할 것, 즉 이쪽을 이상세계라고 보고 여기를 있는 것, 현실세계를 본다면 자, 이상세계의 추구, 그다음에 이상세계에 대해서 좌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실세계에 만족할 수도 있고요. 현실세계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세계의 추구, 이걸 우리가 숭고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세계의 좌절, 슬프잖아요. 이걸 우리가 비장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현실세계에 만족하는 거, 이걸 우리가 우함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웃음을 만들어낸다, 이걸 우리가 골개미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골개미는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풍자와 해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풍자와 해학이 있으면 그냥 골개미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얘는 유교 사상이고요. 그리고 종교애의 귀의, 이게 주제가 되면은 숭고미를 보면 맞고, 다음에 여기는 도교 사상이고요. 그래서 욕심 없는 마음이고요. 욕심 있으면 안 되죠. 그럼 현실 만족이 안 됩니다. 욕심 없는 마음. 그 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예찬, 이런 말이 주제가 되면은 얘는 그냥 우아미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좌절, 요건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우리가 희망했던 게 없어지거나 그런 거 우리가 슬프잖아요. 비장미고요. 현생활을 부정했다? 바로 풍자와 해학.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여러분들 숭고미와 우아미의 구별. 네, 여기만 잘 우선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 이해의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포인트 오버뷰 해가지고 거기 박스의 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작가와 작품을 연결시켜서 평가하는 방법. 우리가 이거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이 작품을 그 당시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보는 방법. 이걸 우리가 문학작품은 현실을 반영한다, 반영론적 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자의 입장에서 이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것, 이걸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 해서 우리가 외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만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이 작품 자체만을 가지고 볼 거예요. 이런 말 한단 말이지. 이건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다. 자,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게 제일 크죠. 근데 기본 이론을 먼저 아시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응시키는가. 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기를 다 됐고 비평을 좀 볼까요? 자, 비평은 우리가 이제 관점과 연결시켜 보자면, 자, 외제적 관점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외제적 비평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신화 비평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원형 비평이다. 자, 두 번째가 역사주의 비평이다. 또는 사회주의 비평이다. 자, 세 번째가 독자 반응주의 비평이다. 또는 감상주의 비평이다. 이게 다 어디서 가는 거고? 외제적 하는 거고. 그럼 내재적 비평 방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형식주의 비평이다. 이건 19세기 러시아에서 했던 비평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이 신비평이죠. 신비평, 20세기 영미권에서 주였던 비평 방법이고요. 3. 구조주의 비평이다. 이게 바로 20세기 프랑스에서 했던 비평 방법. 네 번째, 분석 비평이다. 또는 기술 비평이다. 이게 어디서 가는 거야? 내재적 비평 방법에 속한다. 그럼 여러분 출제 포인트는 이거 하나하나를 정확히 하는 것보다도 뭐라 했어요? 다음 중 외제적 비평 방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내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가? 그냥 구급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를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표현 기법, 수사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 수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거기 은유법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은유법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말 나오죠? 형상화란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 형상화란 말은 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 이걸 형상화라고 그래. 은유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A는 B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는 A의 B다. 또는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 나온 이런 은유법이 있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 A를 우리가 원관념이다. 요 B를 우리가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눈에 보이는 호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원관념, 보조관념. 이걸 바로 뭐라 그래? 형상화했다. 즉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관념을 눈에 보이는 보조관념으로 나타내주는 방법. 이게 은유죠. 요 물음표는 뭐냐면 원관념은 숨겼다는 거죠. 보조관념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뭐라 했었어요?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그럼 해묵은 서리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럼 귀 밑에 해묵은 서리니까 뭐가 된다? 흰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원관념은 흰 머리카락인데 이건 나오지 않고 보조관념만 나와서 원관념을 찾게끔 하는 거. 요것도 뭐야? 은유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이때는 반드시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운유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상징이죠. 서류도 흰색이고 흰 머리카락도 흰색이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은유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대유법 가겠습니다. 이 대유법도 출제가 참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유라는 말은 자, 대신해서 비유했다. 뭐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제유와 환유라는 게 있고, 일단 제유라는 건 뭐냐면 부분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 이걸 우리가 제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속성을 가지고 대상을 나타내는 것, 이건 우리가 환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유를 다시 한번 보자면 요거는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가장 좋은 예가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근데 이 빵이라는 게 여기서는 먹을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 빵이 진짜 빵이 아니라 먹을 거리 전체를 받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으로서 전체를 이런 걸 제유라고 하는 거고, 그럼 환이유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물의 특성이나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자식이 누구를 바지저고리로 하나? 그럼 바지저고리 하면 뭐야? 어수룩한 시골 할아버지. 누구를 바보로 하냐? 이런 얘기죠. 특성이나 속성입니다. 뭐 이런 예가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자, 집신이 계단을 눌렀다. 자, 집신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우리 민족.
게다 짝한 딱 떨어진 게 뭐야? 일본 애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본을 이겼다. 이거를 집신이 게다를 눌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물이 가진 특성과 속성을 가지고 그 대상을 나타내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환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뭐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수사학적 개념으로 올바른 것은 사람 이름 쭉 나열했고 이들이 세계적인 대시인들이고요. 시를 공부하기 미친놈이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시 써서 못 얻어먹어요. 못 먹고 살아. 따라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문학이 경시되는 요즘의 사회를 누굴 통해서? 세계적인 대시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자, 나번 봐봐요. 리바이스 청바지, 켄트, 셀렘, 플레이보이, 파이오니아, 빌보드 차트, 코카콜라, 조니워커 이런 상품명을 쭉 나열함으로써 서구화된 요즘의 젊은이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걸 환유를 한다. 자, 희연법 보겠습니다. 언어 유희죠. 의문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말 장난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장난치는 거죠. 거기 봐요.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서방은 남편한 뜻 외에 남쪽, 서쪽 방향도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방향에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사회주의, 막걸리, 사회주, 술 이름으로 본 거니까 막걸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말장난치는 수사법, 이게 바로 희연법이고요. 자, 변화법, 가장 중요한 거 역설과 반어인데, 자, 역설에는 모순형용이라는 게 있고 심층적 역설이 있다. 자, 모순형용은 자, 꾸밈 관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찬란하다가 슬픔을 꾸미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게 얼핏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가만히 보면 말이 된다 이거지. 왜 말이 되냐 이거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봄. 그럼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럼 상식적으로 자, 찬란한 봄은 어떤 봄입니까? 그 꽃이 모란히 피는 봄. 즉 소망이 이루어지는 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그럼 슬픔의 봄은 뭘까요? 이거는 모란이 질 때죠. 즉 소망이 없어지는 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얼핏 볼 때는 꾸밈 관계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걸 뭐라 그래? 역설법이다. 모순형에 의한, 즉 꾸밈 관계가 맞지 않는 역설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더라 이거죠. 여기에 비해서 그 밑에 봐봐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꾸민 관계가 맞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심층적 역설이라고 하는 거고. 자, 반어 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거기 밑에 역설과 반어를 먼저 볼까요? 자, 역설은 뭐냐면 말과 말 사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반어는 그게 아니라 말과 주어진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이 시를 쓴 천상병 시인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점점점. 그게 뭐야? 사실은 그렇지 못했지만,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의 장르에서 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시의 본질 해서 시의 갈래, 예, 형식상 분류, 내용상 분류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시의 운율, 거기 운율의 형성 방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재율의 형성 방법 네 가지, 의문의 반복, 단어의 반복, 동일 통사 구조의 반복. 거기서 디귿 봐봐. AA, BA의 구조. 요것도 뭡니까? 요것도 바로 리듬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또 우리 전통의 리듬입니다. 근데 음성 상징어의 구사, 이게 뭐라고 배웠어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배웠고요. 자, 외형률 보겠습니다. 음수율, 글자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시조, 3, 4조. 우리나라 민요의 리듬 7호조 이런 거고요. 자, 음보율 그랬네요. 음의 걸음걸이라 그랬죠. 이렇게 3음보, 뭐 4음보 이런 식으로. 자, 음위율, 같은 음이 어디에서 반복되는가. 첫 음이면 두운, 중간이면 이운, 끝이면 가군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률, 이거는 성조, 즉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는 없다? 우리 국어로 된 시에는 없다. 이거는 한시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시의 아분법 이건 좀 봐야죠. 일단 한시의 종류는 뭐 절구, 율시, 배율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절구고요.
그럼 절구는 시행이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는 걸 뭐라 한다? 절구라 한다. 그런데 일행의 마지막 글자, 그 다음이 이행의 마지막 글자, 그 다음 사행의 마지막 글자, 요거 세 개는 반드시 같은 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음을 맞추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이행과 사행은 반드시 같은 음이 나와야 되고요. 이게 같지 않으면 요거는 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일행은 틀릴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랬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물 숫자를 주고 나서 그럼 여기에 기억에 맞는 글자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한시에서의 같은 의미라는 거는 이건 뭐를 무시한다? 초성은 무시한다. 자, 초성은 무시하고 중성과 종성만 같으면 같은 의미 된다. 쉽게 얘기해서 강하게 되면은 꼭 강이 아니래도 낭, 당, 랑, 망, 장. 왜? 초성은 다 무시가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됐고요. 그럼 그래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요 한시 두 개인데, 자, 밑에 있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금준미주는 천효리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노락시 민이라기와 가성고처 원성고라. 자, 춘향에서 이두령이가 지은 건데요. 일단 운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행의 마지막 글자 기름고, 사행의 마지막 글자 높을고, 요게 이제 운자가 될 거고요. 시의 형태는 네 줄이니까 절구고요. 그 다음 어때요? 그 한 줄의 글자 수가 7자잖아요. 그럼 시의 형태는 칠언절구 이렇게 가겠네요. 뭐 해석은 뭐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의 표현 가겠습니다. 이미지의 유형에는 비유적 이미지, 묘사적, 감각적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감각적 이미지. 자, 이게 출제 포인트고요. 이거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 감각적 이미지에는 다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단일 감각이라는 게 있었고, 공감각이라는 게 있었고, 복합 감각이라는 게 있었다. 그럼 단일 감각은 뭔 뜻이었어요? 그럼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후각이면 후각, 촉각이면 촉각, 미각이면 미각, 이런 감각이 딱 하나만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단일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공감각은 그게 아니죠. 여긴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면서,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걸 공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A의 B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즉 시각의 청각화냐, 청각의 시각화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요 A는 항상 뭐가 된다?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 요 대상이 항상 A가 된다. 그래서 봅시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럼 이것이 뭐예요? 깃발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아우성, 청각으로 소리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시각의 뭐가 되는 거야? 청각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A의 B화. 다음에 복합감각이라는 거는, 이거는 감각의 전이가 없고요. 그냥 두 개의 감각이 옮아가야 하는 상태에서 각자 독립되어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복합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좋은 게 뭐 둥기둥 줄이 울면, 그럼 누가 봐도 청각이잖아요. 초가삼간 달이 뜨고, 이건 누가 봐도 시각이잖아요. 그럼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지만, 둘 다 있지만, 이거는 뭐가 없어요? 옮아가는 전이 과정이 없다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복합감각이다. 공감각과 복합감각의 차이는 결국 뭐야? 전이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단일감각, 공감각, 복합감각 개념 분명히 잡고, 여긴 출제 꼭 나니까 주의하시고요. 거기 뭐 예문 다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주객 전도의 표현이다. 자,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이 말이겠지. 공명도 날 거리고 부귀도 날 거리니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러네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명이 나를 싫어하고 부귀가 나를 싫어한다 아니죠. 사실은 내가 공명도 싫고 내가 부귀도 싫은 거잖아요. 근데 표현은 걔네가 나를 싫어한다. 이런 걸 바로 주객전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시상의 전개 방식입니다. 자, 추보식 구성은요, 시간의 순서를 쓰는 걸 추보식이라고 해요. 자, 시선의 이동, 시적 화자의 눈이 어디에 가서 머무는가. 이게 승무고요. 자, 정서의 이동,
자, 어떻게 정서가 바뀌는가? 이걸 바로 우리가 유치원의 깃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성경 후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지훈의 봉황수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경치만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인간의 감성이 나온다. 성경 후정. 자,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똑같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죠. 그죠? 자, 이제 주요 시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자, 사입이 진술이다. 요거는 이제 뭔 말이냐면, 사입이란 말이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사입이 진술. 거짓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가진술이다. 이걸 다른 말로 사입이 진술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말의 반대는 참말이고요. 그죠? 그럼 사입이 진술의 반대말은 뭘까? 사실적 진술. 이걸 다른 말로 과학적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개념을 잡아줄게요. 좋은 예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는 산면이 모두 바다로 있단 말이지. 그럼 모든 산맥이 이렇게 바다 쪽을 향해 있는 거, 이게 분명합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써볼까요? 자, 모든 산맥은 바다 쪽을 향해 뻗어 있고, 맞습니다. 이걸 거짓말을 시켜볼까요? 모든 산맥은 바다를 연모해 휘달리고, 산이 바다를 사랑하고 그래서 뛰어간다는 표현인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바로 시적 표현은 바로 요거를 의미한다는 거지. 시에서는 뭘 인정한다? 거짓말을 인정한다. 있는 그대로 쓰는 거는 이건 뭐 아니다? 이거는 시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감정이입이란 말이 나오네요. 자, 이 감정이입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데요. 자, 감정이입은 그 집어넣은 감정이 직접 나타나 있어요. 입이 그치면 내 마음강을 기는 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이 봐도 지금 서러운 건 누가 서러운 거야? 이건 시적 화자가 서러운 거죠. 이걸 어디에 집어넣은 거야? 풀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시적 화자의 감정이 직접 나타나 있잖아.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객관적 상관물은 그게 아니고요. 그 시의 소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객관적 상관물은 시적 화자와 같은 감정일 수도 있고, 시적 화자와 전혀 다른 반대의 감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받고, 그 요걸 통해서 출제가 되는 건 뭡니까? 정서적 거리. 요걸 했죠. 그럼 정서적 거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마음이 얼마나 통하고 있는가. 그럼 지금 여기서 보았다시피 서러운 풀빛. 그럼 시적 화자의 서러운 마음을 풀에게 집어넣었으니까 이때는 시적 화자의 코를 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감정이입이 있다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라는 뜻이고요. 감정이입이 없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전경화라는 말이 나와요. 전경화. 거기 뭐라고 했어? foregrounding이다. 낯설게 하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시침이되기다. 이거는 주로 공감각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모든 사실을 시치미를 딱 대고 낯설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참신한 느낌을 주게끔 하는 이런 표현 기법, 이런 걸 우리가 전경화라고 한다. 보기를 볼게요. 은피라미드. 은피라미드처럼 반짝이는 아침 풀벌레 소리. 그러면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는 풀벌레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풀벌레 소리가 어떻다고요? 은피라미드처럼 반짝인다, 이 얘기잖아. 그럼 풀벌 소리는 우리가 늘 듣는 건데 이거를 반짝인다라고 표현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럼 소리를, 청각의 대상을 반짝인다, 시각의 대상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굉장히 낯설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를 통한 전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소설을 좀 볼까요?
자, 소설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개연성 있는 허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개연성이란 말은 뭐예요? 있을 수 있는 허구,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거기 명칭에 기원해서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이때의 소설은 이게 현대적 개념의 그 소설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란 뜻입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뭐다? 수필이었다. 요거 조심하시고. 이규보의 백운소설은 현대 개념의 수필입니다. 그 다음에 소설 무용론과 소설 유용론의 대립. 거기 이덕무, 홍몽한, 이익은 소설은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았고요. 뭘 통해서? 홍길동전을 통해서. 여기서 김만중은 소설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소설을 썼어요. 그게 바로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런 거고요. 자, 소설의 특성, 서사성. 왜? 소설은 서사갈래입니다. 당연히 서사성 있는 거예요. 현실의 모방이다. 문학은 현실성 모방성 있는 거고요. 허구성, 금방 했네요. 개연성 있는 허구다. 자, 진실성,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예술성, 문학도 예술이잖아요. 산문성, 소설은 산문문학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인데요. 여기 중요한 거는 주제 제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 제시는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직접 제시가 있었고 간접 제시가 있었다. 자, 직접 제시라는 건 뭐였었어요? 이거는 서술자가 직접 주제를 말로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등장 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제가 나와요. 간접은 그게 아니고 소설의 배경이나 어조나 분위기를 통해서 주제가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간접 제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직접 제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당벽화였었고요. 요거는 바로 이광수의 무정이었고요. 요거는 황순원의 학. 다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지금은 주제 제시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을 좀 볼까요? 자, 구성과 이야기에서 이야기는 뭐 별 의미 없는 거고, 자, 플롯은 why, 필연적이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고, 여기서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갈등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발단은 아직은 갈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소설을 읽다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복선의 역할이었다. 서브 플롯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뭐였는지 주제 제시 방법, 결말 제시 방법이죠. 그럼 결말 제시 방법은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이 있어요. 그럼 개념만 잡아줄게요. 우리가 닫힌 결말은 뭐야? 독자가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도록 아예 끝장을 내버리는 결말 방법. 요게 닫힌 거고요. 열린 결말은 뭐야?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툭 끝나는 거야. 독자의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끝내는 거. 이걸 열린 결말. 닫힌 결말은 거의 다 고대의 특징이고요. 얘는 현대 소설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예가 얘는 뭐고? 김동인의 감사였고요. 복녀의 죽음. 아예 끝까지 다 보여주고 공동묘지까지 간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열린 결말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다음 장은 제천이다. 동의 같이 가려는가? 끝냈잖아요. 그냥. 그 뒤에 같이 갔는지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황순원의 학 마찬가지죠. 덕재가 자필새를 기기 시작했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도망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독자가 생각할 여지를 꺼내는 거. 이걸 우리가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간을 놓고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거, 평면적 구성이냐, 역전적 구성이냐. 자, 이건데요. 자, 평면적 구성이라는 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쓰는 거. 쉽게 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 역전적 구성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침 안 먹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현대 소설이 전부 다 역전적 구성이고요. 이게 고대 소설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는 평면이냐 역전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적 구성도 하나 있네요, 진짜. 그럼 평행적 구성은 뭐예요? 이거는 같은 시간의 두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돼서 동시묘사법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같은 시간에 두 장소를 그리는 방법. 이렇게 동시묘사. 자, 그 다음에 이야기의 틀에 짜여진 분류네요. 이야기의 틀에 짜여진 거. 그럼 첫 번째가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 나오죠? 그럼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구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밖의 이야기다, 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안의 이야기다, 내화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내화와 외화. 그래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액자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피카와 옴니 보겠습니다.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은요, 일단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기에 비해서 옴니버스는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뭔 얘기냐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은요, 하루하루의 주제는 다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어지는 이야기고요. 이거 등장인물 똑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옴니버스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등장인물도 다 달라요. 이게 옴니버스. 단지 이거는 같은 주제하에 여러 개의 이야기가 묶여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이게 바로 현대극의 특징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극, 우리 마당극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소설의 인물부터 가겠습니다.